이 위험한 증인. 필자는 검사 측의 증인과 변호사 측의 증인이 재판장에 의해서 구별되었던지 어떤지, 또 어떤 순서로 그들이 호출되었던지 그런 것은 조금도 모른다. 어차피 구별도 되어 있을 것이고 순서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필자가 알고 있는 것은 검사 측의 증인이 먼저 호명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이들의 신문을 죄다 순서를 따라서 써 나갈 생각은 없다. 게다가 필자의 서술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자 양자의 토론 속에 모든 증거라든가 공술의 경과와 내용이 명료하고 특징적인 조명을 받고 어느 한 점에 조여져 가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유명한 변론을 필자는 적어도 필요한 데만은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므로 그 시기가 오면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돌연 법정 안에서 발생하여 의심의 여지도 없이 재판 결과에 무서운 운명적 영향을 끼친 뜻밖의 일에 관해서도 기술할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공판 시초부터 이 사건의 한 특질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고를 유죄로 만드는 힘이 변호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것이었다. 이 무서운 법정에 갖가지 사실이 집중되기 시작하여 일체의 공포와 피가 차츰 표면에 부각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너 나 없이 재빨리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최초의 제1보에서 이 사건이 전혀 다툴 여지도 없고 의혹의 계제도 허용치 않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변론 같은 것은 아예 불필요한 것이다. 다만 하나의 형식으로서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범인은 유죄다. 분명히 유죄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필자 생각으로는 흥미있는 피고의 무죄를 그토록 열심히 바라고 있던 부인네들마저도 동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그의 범죄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부인네들은 실망했을 것이 틀림없을 줄 안다. 왜냐하면 그래서는 피고가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대단원의 효과가 충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부인네들은 거의 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고의 무죄 방면을 믿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죄를 범했다. 그러나 요즘 유행인 인도주의와 새로운 사상 및 새로운 감정에 의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하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조마조마해하면서 여기 달려온 것은 즉 그런 까닭에서였다. 남자들은 오히려 유명한 빼쭈꼬비치와 검사의 논쟁에 흥미가 끌려 있었다. 비록 빼쭈꼬비치 같은 천재라도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사건은 별 도리가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 속에서
거의 분투상에 한 걸음 긴장된 주의를 기울여 갔다. 그러나 빼쭈꼬비치는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즉 그가 변론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이 방면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므로 이미 마음속에 어떤 구상을 다 짜서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거의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의 신념과 자신만은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이곳에 온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겨우 사흘 안팎밖에 안 되는데 벌써 충분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세밀히 그것을 연구한 듯한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매우 만족해했다. 이를테면 나중에 모두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일이지만 그는 기민하게도 검사 측의 증인들을 잘 유도해서 당황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특히 그들의 품행에 대한 세평에 흑칠을 했다. 따라서 그들의 진술에도 일종의 트집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유희를 할 생각에서, 말하자면 법조계의 명예를 위해서, 요컨대 단순히 변호사의 상투 수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으로 비쳤다. 왜냐하면 그런 흑칠 행위로서는 아무런 결정적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짐작컨대 그 자신도 또한 따로 어떤 계획을 마련해 두었다가, 즉 다른 변호의 무기를 숨겨두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것을 들고 나올 작정인 듯 했으므로 그간의 사정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선 보기에는 그도 자기의 실력을 의식하면서 까불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를테면 전에 표도로의 정복으로 있었으며 정원으로 나가는 도가 열려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한 그리고리를 신문했을 때 변호사는 자기가 질문할 차례가 되자 그리고리의 가슴 속에 꽉 파고 들어가서 놓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해둬야 할 것은 그리고리가 법정의 엄숙함과 많은 방청객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질리는 기색 없이 좀 과장도 하는 듯이 여겨지는 침착한 태도를 지탱하며 법정 안에 들어선 일이다. 그는 아내 마르파와 단둘이서 이야기하듯이 여유만만하게 진술했다. 다만 여느 때보다 약간 공손했을 따름이다. 그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 먼저 검사는 그에게 까라마 조포의 가정사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지리하게 질문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정경이 당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 말투로 보나 태도로 보나 과연 이 정의는 솔직하고 공평해 보였다. 그는 깊은 경의를 가지고 죽은 주인에 관해서 진술했으나 그래도 미자에 대한 표도로의 행동은 공평하지 못했으며 주인 마님의 자식들에 대한 양육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 아이는 만일 내가 없었더라면 이한테 물려 죽었을 것입니다. 미자의 유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또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현재 아들 것이 되어 있는
외가의 재산을 가로챈 것도 잘한 짓이 못되고요. 표도로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리는 이상하게도 하등 근거 없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그러면서도 역시 아들의 재산 상속에 관한 계산이 부정했으며 표도르는 아들에게 아직 몇천 루블리를 지불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말해두지만 그 뒤 검사는 이에 대한 질문을 표도로 파블로비치가 미자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을 물어볼 만한 증인에게 빠짐없이 짓궂게 되풀이해서 물어보았다. 알료샤와 이반도 제외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도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모두 그러한 사실을 긍정했을 뿐 조금이라도 똑똑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리고리는 드미트리가 식당에 뛰어들어 부친을 구타한 끝에 다시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돌아갔을 때의 광경을 이야기했는데 이때 법정 안에는 음산한 공기가 가득 찼다. 더욱이 이 노복은 침착하게 군소리가 없이 약간 색다른 의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없는 웅변 효과가 있었다. 미자가 그때 자기를 밀어 던지고 얼굴을 때리고 모욕을 한 데 대해서는 이제 화도 다 풀렸으며 이미 벌써 용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죽은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는 승호를 거으면서 꽤 재간 있는 젊은이였으나 어리석고 병에 이기지 못한 데다 믿음이 없었으며 이 믿음이 없는 점은 표도로와 그 장남에게서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의 정직성만은 열심히 주장하며 스메르자코프는 언젠가 주인이 잃어버린 돈을 발견했으나 자기가 슬쩍 차지하지 않고 곧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주인은 그 보상으로 금화를 주었으며 그때부터 무슨 일이고 그를 신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원에서 들어가는 도어가 열려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질문은 너무 많았으므로 필자는 지금 그것을 죄다 기억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